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이름보다 누군가의 엄마로 불린 기간이 더 많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제 죄를 이곳에 솔직하게 모두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막내로 태어나 배운 거 없이 일만 하다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얼굴을 딱 2번 본 남자와 결혼까지 했죠. 결혼 당시만 해도 남편의 돈벌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동업하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쫄딱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그걸 제 탓이라고 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 역시 집안을 말아먹었다, 계집을 잘못 들였다는 말로 제게 책임을 전가했고요. 가뜩이나 선을 보고 결혼해서 애정이라고는 없던 남편이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였죠.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내 인생 망했어. 가난한 집에서 구제해 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온 거야. 당신 때문에 난 망했다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애를 생각해야죠. 우리? 우리 애가 맞긴 해? 나랑 닮은 곳이라는 건 한 군데도 없는데. 애 우는 소리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제 잘못이라고는 집이 가난해서 시집 올 때 아무것도 해오지 못했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일 처음 시어머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저를 나무라시다가 나중에는 불행을 몰고 오는 귀신 붙은 년이라고 몰아가시더군요. 그렇게 남편 역시도 어느 순간부터 제 탓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웃으면 기분 나쁘다고, 무표정하면 재수없다고 걸고 넘어졌어요. 근데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갓 태어난 아들인 정우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였죠. 첫 아이가 아들이라서 당연히 모든 게 좋아질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이까지도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그 집에서 숨을 죽여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4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도랑에 빠져 죽고 말았죠. 도랑은 농촌에서는 주로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하거나 빗물을 배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깊이가 있는 곳이라 굴러떨어지며 목이 꺾여 죽은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것마저도 제 탓을 하셨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당연히 저는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 전 그렇다고 해도 정우는 이 집 장손이잖아요. 장손? 내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닮은 게? 난 솔직히 정도 안 가고 소름 끼친다. 애가 무슨 애다운 맛도 없고 너랑 똑같이 생겨서 끔찍해. 걔 태어나고부터 우리 집 꼴이 이렇게 된 건 내가 모를 줄 아니? 너나 정우나 우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멀쩡한 내 아들 잡아먹고 더럽고 천박한 네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걔는 내 손주가 아니다. 어머님, 이제 둘째도 나오는데 이렇게 쫓아내시면 저 죽어요. 차라리 죽어. 그리고 내 알 바 아니지 않니? 알아서 낳든 기르든 네 맘대로 해라. 난 생때 같은 내 아들을 잃었는데 니년만 편안하게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꼴 볼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너 같은 재수없는 년은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시끄럽다. 내 집에 앞으로 들어오면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출산을 겨우 2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죠. 늦은 밤 인적도 없던 그곳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고 그때 제 곁을 지킨 것은 제 아들인 정우였어요. 작디 작은 그 손으로 제 눈물을 열심히 닦아줬죠. 제 아들 정우가 어린아이답지 않았던 건 그 집에서 하도 눈치를 받기 때문이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조차도 비난했던 겁니다. 아마 그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고 하더라도 눈치 없다고 구박을 했을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자기들 살기에도 힘든 가난한 친정이었기에 저를 반기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서 싹싹 빌고 그 집에서 죽어 귀신이 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그곳에서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기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도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시댁으로 보낼 생각뿐이었어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죠. 요즘엔 누가 소박을 맞아? 조선시대야? 그리고 그렇게 당했으면 똑똑하게 행동을 했어야지. 나가라고 달랑 애만 데리고 몸만 오는 게 말이야? 가서 뭐라도 달라고 해. 돈이라도 달라고. 엄마, 그 집에도 이제 돈 없어. 그럼 어쩌라고? 이 집에서 기어이 살겠다는 거야? 시집간 딸내미 돌아와서 여기서 산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벌써 소문이 안 좋은데 애들만 데리고 들어와서 사니까 너 바람 피우다가 쫓겨난 거라고 수근거리고 그래. 소문이 왜 중요해? 엄마, 나 엄마 딸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그래? 내 코가 석자야. 우리 형편에 젖먹이 애들까지 어떻게 데리고 있어? 정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든가. 나 출산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어. 나 결혼 전에 벌었던 돈도 엄마가 다 가지고 갔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내내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는지 알아? 그게 뭐 다들 그래. 너희 언니들은 안 그랬어? 우리 형편 뻔하고 너희 오빠 학교는 보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집안 기둥인데. 그래서 그 기둥인 오빠가 뭘 해줬는데? 왜 엄마는 오빠 뒷바라지만 하고도 매일 허덕이는데? 왜 매번 어렵고 매번 가난해? 이 계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그야 너희 오빠 서울 보내고 아직 일자리 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취직만 하면 우리 집도 금방이야. 두고 봐. 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잘도 그러겠다.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야. 없을 때도 집에 보탠 적이 없으면 돈 생겨도 집에 돈 안 준다는 거. 오빠는 취직해서 결혼하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두고 봐.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머리가 좀 크니까 다시 보이더군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더더욱 잘 알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에게 딸의 존재는 그저 추울 때 태우는 장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친정에 있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과 다투곤 했었어요. 때문에 어린 정우는 이전보다 말수가 적어졌죠. 그러다 그 아이가 제게 처음으로 아프다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몸이 약한 아이였기에 저는 동네 한의원에 데리고 갔죠. 그리고 알게 된 겁니다. 선생님, 빈맥이 뭔데요? 아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어. 이거 심장병일 수 있으니까 큰 병원 가야 해. 큰 병원이요? 그냥 약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한약으로 해결될 거면 벌써 그랬지. 일단 병원 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우에게 미안해지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에는 돈 생각만 났어요. 큰 병원이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고 말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큰언니에게 손까지 벌려 찾아간 병원에서는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다른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지만 돈이 없었죠. 대충 약만 받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는 돈질환한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크면 다 나을 거라고 유난을 떤다고 저를 비난하더군요. 하지만 제 아이는 그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알게 되었죠. 제가 벌어오는 그 작은 돈을 병원비로 썼다며 혼을 낸 저희 부모님을 증오했고 사리까지 느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내 아이를 죽인 건 엄마랑 아빠야!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랬어! 아니 아예 날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어디에다가 화풀이야? 네가 쫓겨나서 이렇게 된 거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았던 건데 만삭인 거 받아줬더니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어? 너 그렇게 저승 가면 벌 받아! 그놈의 저승! 부모 가슴에 대못 하나 박은 걸로 저승 가서 벌 받으면 자식 새끼 낳아서 아무렇게나 키우고 돈 안 벌어면 자식 취급 안 한 부모는 벌 안 받을 줄 알아? 뭐?
2년 말하는 꼴하지 마.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나가. 이 꼴 저 꼴 나도 보기 싫으니까 나갈 거야.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라고. 나한테 이제 부모 없어. 엄마도 막내 없다고 생각해. 평생 아들 뒷바라지 공양한 게 가장 큰 업적이니까 오빠 보면서 그렇게 살아. 애초에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마치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헌데 정작 가장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었던 건 저였어요. 병원에서는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돈돈거리며 곧 괜찮아질 거다.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다라고 말하는 부모님 말에 적당히 타협한 건 저였습니다. 유달리 어른스러워서 투정 한번 하지 않던 정우가 아프다는데도 약이나 먹이고 방치한 것도 저였죠. 그깟 돈 때문에요. 그날로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다신 이렇게 내 아이를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그 뒤론 정말 손에 물이 마를 날은 없었어요. 배운 게 없으니 오로지 돈을 벌고 돈을 아끼는 것에만 열을 냈죠. 문제는 아이를 잃고 난 이후부터 제가 그렇게 되었는데 정작 정우의 동생인 진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면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엄마 바빠.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 눈알 다 붙여야 해. 마늘도 까야 하고. 그러니까 넌 얌전히 숙제하고 얼른 자. 숙제는 다 했는데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엄마 바쁘다고. 할 거 없으면 일이나 도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도 그땐 그게 옳다고 확신했어요. 아끼고 또 아껴서 진우가 혹시나 정우처럼 아프게 될 것을 대비한 거였죠. 선천적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이고 진우 역시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10원 한 장을 아끼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굴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자린고비라고 부를 때부터는 돈을 버는 목적조차 까먹었습니다. 진우가 자라면서도 별탈이 없었기에 아이를 지키겠다는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리고 목적이 빠져버린 자리에는 고약하고 억척스러운 자린고비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몇 번을 말해. 화장실 불은 켜지 말라고. 대낮에 이렇게 화는데 왜 자꾸 불을 켜? 비가 와서 어두워서. 그래서 그랬지. 알았어, 조심할게. 물도 아껴서 쓰고 이 닦을 때 컵 가지고 쓰라고 했잖아. 돈이 그냥 나와? 땅을 파면 나와?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몰라. 앞으로 엄마가 두고 볼 거야. 저는 확실히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진우에게는 유독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죠. 나름 핑계는 있었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구질구질한 변명이었습니다. 정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진우는 건강한 아이니까였죠. 저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엄마였는지. 하지만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으니 그때의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가 최악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죽은 아들까지 방패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우는 훌쩍 자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커서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엄마랑 살 집 내가 지어줄게. 엄마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당시 청소일까지 시작해서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저는 아무렇게나 대답했죠. 곰팡이도 없고 천장도 높고. 그리고 또 없어? 다락방도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창문도 크고. 다른 것도 없어? 정원엔 잔디도 있고 닭장이 있으면 계란도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엄마가 뭘 알겠어. 얼른 자, 엄마 피곤해. 허리도 아프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팔자 좋다였습니다.
이상하게 그때 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타고난 핏줄이라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가 못마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크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죽은 정우가 생각났었죠. 그래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술을 마시면 화가 났고 잔소리를 멈추지 않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취업을 하는 걸 미루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돈으로 공부했으면 남들 취업할 때 어디든 들어가야지. 대학원? 거기 가면 밥이라도 먹여준다니? 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그래도 거기 가면 전문적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도 할 수 있어. 잘났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배운 거 없으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대학원 꼭 갈 필요 없는 거 엄마도 알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한 거 아니야. 정말로. 그냥 일하기 싫어서 피한 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곳에 내 돈을 써? 엄마는 돈 버는 게 쉬워 보이니? 너는 편안하게 공부하니까 엄마는 안 보여? 네가 쓰는 돈,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게 내 피랑 땀이야.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그러면 못 써.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일하기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러게 진작에 돈 되는 학과로 들어갔어야지. 공부를 더 해서 의대를 가던가. 네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어디든 보냈지. 건축? 겉멋만 들어서... 에휴... 솔직히 아들은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성적에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하는 말, 행동 모두가 제게는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대학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다짐을 하긴 했지만 힘들게 모은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 같아서 부화도 났죠. 물론 그렇다고 제 아들이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안 쓰는 축에 속했죠. 그럼에도 저는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심지어 악착같이 모은 만큼 넉넉한 돈이 통장에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치 오래전 인연을 끊은 저희 부모처럼 아들이 이젠 슬슬 돈을 벌어오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 못난 마음은 아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 아이의 꿈마저 바꿔버리게 되었죠. 인테리어? 그거 하면 돈은 되는 거야? 일단 자리만 잡으면 잘 되겠지. 아는 형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일부터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잘하면 좋으니까. 그래, 얼른 뭐든 해라. 해서 돈 벌어. 네 앞가림은 이제 네가 하고. 결혼할 자금도 네가 네 손으로 모아. 엄마는 딱 대학까지만이야. 그 이상은 안 해. 알지? 이제 앞으로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으니까요. 끙끙거리며 잠든 걸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저는 따뜻한 위로 한번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든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모기를 잡는 게 애정 표현의 전부였던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아들에게도 저절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반지하를 탈출했을 때도, 전세로 작은 빌라에 들어갔을 때도,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한 뒤에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척스럽고 무뚝뚝한 자린고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였기에 결혼 자체 때문이 아니었죠. 혼전 임신? 그래, 뭐 진우리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살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돈도 없고 당장 살 곳도 없어. 결혼식도 아이 낳고 차차 치를 생각이고. 돈이 없다니.
너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일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돈 없어. 그렇게 됐다고. 너 정말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돈 어디에 썼어? 너 혹시 도박해? 아님 사기라도 당했어? 그것도 아니면 여자한테 돈 줬니? 결혼할 사람이 혹시 돈 달라고 했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썼어. 쓸 곳이 있어서 쓴 게 전부야. 정말 너 미쳤구나. 그 나이에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몰라? 엄마는 부모잖아. 그게 왜 부끄러워야 하는데? 일부러 아들 내외 끼고 사는 사람도 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너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면 내가 왜 좋아하니? 결혼하면 독립을 하는 게 당연하지. 난 좋은 거 하나 없어. 그래서 쫓아내게?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모은 돈이 없으니 저와 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차마 내치지도 못했죠. 오래전 진우가 뱃속에 있고 어린 정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모님에게 원했던 건 단순히 머물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며느리와 아들을 저희 집으로 들이게 됐죠. 당시 며느리는 집에서 좀 떨어진 학교 근처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상견례를 하고 아이를 낳고 돈을 모아서 되도록 빨리 독립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그렇게 살림 먼저 합치게 되었죠. 문제는 며느리와 제가 좀 부딪혔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전기나 물을 아끼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오히려 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였죠. 자린고비가 별명인 저도 경악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건 공용생활비인데 우리가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휴지잖아요, 휴지. 어머님도 쓰시는 걸 왜 저희가 내야 해요? 아니지. 오히려 저랑 그 이는 밖에 더 오래 나가 있는데 보통은 어머님이 더 많이 쓰시는 게 휴지 아닌가요? 너는 그냥 팍팍 쓰겠지만 난 칸수까지 계산해서 아껴 쓰는 사람이야. 아니요. 저도 요즘에는 칸수 나눠서 써요. 애초에 이런 비싼 걸 산 게 잘못이지. 이게 왜 내 탓이라는 거냐? 두꺼운 걸 사야지 더 오래 써요. 어머님이 오히려 싼 거 저렴한 거 쓰려고만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두께랑 길이까지 비교하고 그 중에서 저렴한 걸 산 거예요. 무조건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저희가 계산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님 반반 내든가요.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 말고 용돈을 받기라니 뭐라니? 이 정도는 그냥 내면 되는 걸 왜 따지고 들어?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요? 우리 쫓아내시게요? 저 손주 가져서 이제 낳아야 되는데 누가 쫓아낸다고 했니? 그냥 난... 그래 알았다. 됐지. 내가 내마. 또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다가 끌 때도 언쟁이 있었죠. 이걸 이렇게 오래 틀어놓으면 전기세가 얼마야? 지금 좀 선선하니 끄자. 어머님, 이거 인버터 제품이에요. 예전 에어컨이랑은 다르다고요. 그렇게 껐다 켰다가 반복하면 전기가 더 들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인버터 제품은 한번 켰을 때 온도만 낮추고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가 덜 들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래도 전기를 계속 틀면 어쨌든 돈 나가는 건 똑같지. 그렇게 끄고 켜고 하니까 더 많이 나가죠. 그냥 틀어두세요. 여름 짧아요. 그렇게 아낀다고 건물이라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원래부터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시어머니고 어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릇이 없었어요. 우라가 터지고 답답한 게 있었지만 제 시어머니처럼 하고 싶진 않아서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잘 맞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도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손자인 하유리를 낳은 뒤부터 두 사람은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덕분에 갓난아이 육아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따졌습니다. 하율이 낳았다고 신나서 밖으로만 도는 거냐? 이젠 아이는 안 볼 작정이야?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죠. 우리 둘 다 좀 일이 있어. 이럴 때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 애는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키워야지. 한두 번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아이 낳고 반년도 안 돼서 집을 이렇게 비우면 어쩌자고. 애 엄마 아빠라는 게 번갈아 가면서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짓이니? 일이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엄마도 나 낳고 어릴 때 나 많이 안 돌봐줬잖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 꼭 엄마가 돌볼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돌보는 거지. 엄마가 우리한테 빨리 돈 벌어서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돈은 모으고 있어? 걱정 마. 그니까 엄마가 불편하면 더 참아.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알았으니 돈 열심히 벌어라. 정확히는 포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진 모르겠지만 아들과 며느리 둘 다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등바등 돈 버는 것에만 치중해서 자신들의 아이와도 있는 시간도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홀로 남아있는 아이의 표정을 그제서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찾으면서도 보채지 않는 아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도 목을 빼고 부모를 기다리는 하율이는 어린 정우와 진우를 꼭 닮아 있었죠. 그러니 모든 게 제 탓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저희 부모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용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것과 저희 시어머니를 닮지 않으려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걸로 스스로가 꽤 괜찮은 부모이자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하율이가 말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율아, 할미가 장난감 사줄까? 요리하는 거 사줄까? 아니면 인형? 안 돼. 왜? 할머니 돈 있어. 앞으로는 너한텐 차린고비 아니야. 할미가 다 사주마. 안 돼, 돈 없어. 돈 아껴야 된다고 그랬어. 누가? 엄마랑 아빠가. 그 일 이후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었다는 걸 완전히 알게 되었네요. 때문에 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것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최대한 잘하려고 했어요. 돈을 벌어만 보고 쓰는 걸 몰랐던 저였기에 서툴긴 했어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식 그리고 결혼 반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바로 하겠다던 결혼식이 뒤로 미뤄졌기에 결심을 내린 거죠. 아들은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고 며느리는 좋아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해요. 제 사이즈는 또 어떻게 하시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팔짝거리던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내심 좋으면서도 저는 표현을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부끄러워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냈죠. 너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채우는 거야. 별 뜻 없다. 아이 낳으면 결혼한다고 하더니 하율이가 벌써 유치원 들어갈 나이니 기다리다간 내가 급해서 안 되겠다. 그리곤 제가 가진 통장 중에 하나를 아들의 손에 덥석 쥐어줬죠. 엄마, 이게 뭔데? 보면 몰라. 돈이다, 돈. 집 살 때 못해라. 좋다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말고 청약 그런 거 하고 기다렸다가 되도록 좋은 집에 들어가. 이거 액수가 너무 큰데. 엄마, 우리 괜찮아. 알아서 잘해. 그때 아들이 제게 다시 통장을 주려고 했을 때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며 쓰라고 했어야 했지만 저는 또다시 엇나갔습니다. 줄 때 받아. 얼른 나가라고 주는 거야. 너희들 결혼해서 돈 모으는 거 보니까 너희랑 평생 살까봐 싫다 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미쳤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저 역시도 혼자 끙끙 앓곤 했어요.
후회도 하고 나중에 떠오른 더 좋은 말에 아쉬워도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막상 아들 내외 앞에서는 예쁜 말 좋은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름 표현을 했죠. 옷 샀다 이러면서 툭 던지듯 며느리에게 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식탁을 꽉 채우는 정도였지만요. 다행인지 그게 나름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먼저 변하더군요. 어머님, 에어컨 이제 끌까요? 좀 오래 틀긴 했는데. 됐다. 뭐 인버터인가 뭐시기라며? 그냥 틀어. 잘 때 더워서 일어나지 말고 그냥 자. 그래도 전기는 계속 돌아가는 건데. 나이 들면 몸이 우선이다. 더위 먹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얼른 자, 병원비가 더 나와. 그럼 내일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시원하게 잠 잤으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 근데 하율이 아범은 오늘도 늦어? 아, 그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말은 집에서 하율이 봐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모처럼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밥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 좋아요. 주말에 그럼 우리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해요. 저녁 좋으시죠? 그래, 네가 알아서 예약을 해놓든가. 제가 준 돈 때문인진 몰라도 그 이후로 부쩍 마주보고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며느리도 이전과 달리 아주 약간은 사근사근해졌고요. 제 앞에서 반반 나눠서 돈을 내자는 말도 안 했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도 그만뒀죠. 하율이 역시 엄마 아빠와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돈을 쥐어줘서 이렇게 변했나 싶은 헛헛함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돈 때문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고 먼 길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돈을 벌었던 이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제 생일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은 진짜 기대해도 된다고. 우리가 엄청난 걸 준비했거든. 준비는 무슨, 매번 생일이 다 거기서 거긴데. 아니, 기대하라니까. 진짜로. 알았어, 엄마 기대해보마. 근데 오늘도 늦게 오냐? 아니, 오늘은 일 끝나고 한 곳만 들렸다가 오려고. 또 어디? 일 대신 봐주러 가는 거야? 부업 같은 거지. 간단한 작업이라 금방 끝나. 저녁 같이 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늦을 일 없어. 딱 정해진 시간 되면 집에 들어올 거야. 그래, 그건 또 괜찮네. 너 좋아하는 불고기 해둘 테니까 얼른 와. 아,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와야겠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유난히 밝게 웃으면서 집을 나간 날, 아들은 다시 그 현관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감전사고였습니다. 그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식사를 준비하다가 받은 전화, 파랗게 질린 며느리의 얼굴, 다급하게 잡아탄 택시, 덜덜 떨리던 손까지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 저는 가만히 누워있는 진우를 불렀죠. 진우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필사적으로 진우를 안고 흔들었지만 그 몸은 이미 생기를 잃고 이미 식어가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진우를 살려야 해. 누가 뭐라도 해주세요. 라고 목이 메어 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을 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뒤로 넘어갔고 하율이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았지만 진우는 이미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죠. 너무나 평온하게 눈을 꼭 감은 그 아이에게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수없이 되뇌며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서 죽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는 지옥에 빠져서 후회만 거듭했죠.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보냈다면, 만약에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빨리 줬다면, 만약에 내가 돈 말고 아이를 위해서 살았다면,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삶과 제 선택에 저주를 했죠. 그래, 시어머니 말이 옳았어. 나는 재수없는 년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어. 저는 제 옷을 뜯으며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머리를 벽에 박았고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만류했죠. 첫 아이인 정우를 잃고 돈이면 뭐든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그렇게 벌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진우를 떠나보냈으니 저는 미쳐가고 있었죠. 손끝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일을 했으면서 그 손으로 아이를 쓰다듬어 준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도 해준 적이 없었고요. 순간 저는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죽은 정우에게 미안해서? 아니, 돈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죠. 전 핑계만 대면서 제 결핍만 꾸역꾸역 채우는 욕심 많은 인간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죠. 며느리와 손주에게 돈을 다 주고 아들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장례식 이야기는 큰언니에게만 했었죠. 하지만 소식을 듣고 왔는지 제 형제 자매들이 모두 왔더군요. 우리 집의 원흉인 오빠는 이런 말을 했죠. 막내 너 참 매정하다.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도 안 오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너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형제 자매 싹 다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가셨을 거다. 그 입 닥치고 장례식장에서 꺼져.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위로해주러 온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넌 좀 편해라. 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 우리 엄마가 내 아들을 데려갔다고?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우리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그게 진짜 엄마가 말하던 저승이고 지옥이면 오빠를 데려가야지. 부모 돈이고 언니랑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서 아직도 빌빌거리는 너 같은 걸 데려가야 맞지? 내 아들을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가? 그게 진짜면 난 엄마 무덤 파서 산산조각 내버렸을 거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위로라고 입 밖으로 꺼내? 언니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 오빠는 욕지기를 하면서 장례식에서 쫓겨났죠. 그나마 저를 아껴주던 큰언니만 장례 일을 도왔고 작은 언니는 오빠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손님을 받던 와중에 큰언니가 물었어요. 근데 너 며느리 아까 보이더니 또 안 보이네? 하율이라고 했나? 걔는 준비실에서 자고 있던데 몇 시간 동안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됐어, 내버려둬. 나라도 여기 있기 싫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보이면 나한테 데리고 왔죠. 그 상속 문제로 변호사 만나야 되니까. 상속?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큰언니에게만 살짝 제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와 손주에게 넘길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언니는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으니 제 결정에 우려를 하긴 하더군요. 일찍 재산을 물려주면 나이 들어 시어머니 취급도 못 받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우두커니 앉아서 제 아들의 영정사진만 봤습니다. 보면서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곁으로 가겠다는 생각만 했고요. 그런데 다음 날 뜬금없이 작은 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죠.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지? 왜? 맞아. 걔 다른 남자 있더라.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남자? 이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 오빠랑 내가 둘이서 봤다고. 남자가 키는 크고 덩치도 크더라.
어쩐지 남편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안 지키고 어딜 자꾸만 나가서 안 온다 했다. 장례 첫날부터 그랬잖아. 정신은 멍해서 치마도 구겨진 상태로 들어왔고. 너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상한 거? 뭐 늦게 들어오거나 아님 돈을 빼돌리거나. 가뜩이나 아들이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아 돌아가지 않는 머리였지만 떠오르는 게 있다면 결혼 이후부터 줄곧 며느리는 바빴다는 거였습니다. 학교 문구점이라 일찍 나가는 건 당연했지만 방학에도 문을 열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장례 첫날부터 며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죠. 하지만 다른 남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됐어, 신경 꺼. 하지만 오빠까지 와서는 제게 경고를 했죠. 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막 돈 이야기하면서 언성 높이는 걸 우리가 들었다니까. 누나한테 들어보니 너 며느리랑 손주한테 재산 다 넘기겠다고 했다며.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을 넘기든 말든 오빠랑 무슨 관계가 있어? 왜 관계가 없어? 우린 가족인데. 무엇보다 하율인가 걔 얼굴 보니까 네 아들은커녕 너도 안 닮았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을 넘기면 되겠어? 누구 집 자식인 줄 알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힘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때는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일어나서 오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떨어뜨리기 전까지 오빠를 쥐어뜯었죠. 가족! 내가 진우 뱃속에 품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오빠가 뭘 해줬어? 작은 언니는 나한테 뭐 했고? 다들 자기 살 길 바빠서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조차 없었어. 근데 감히 내 아들 장례식에서 누구 손주가 아니라고? 민지는 내 며느리야. 하율인 내 손자고. 오빠는 충격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작은 언니가 끼어들어 말했죠. 이 기집애가 우린 넌 걱정된 거잖아. 남자랑 이러쿵저러쿵 계속 싸우고 밖에서 전화도 하고 따로 만나서 다투는 걸 봤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니? 물어봐. 물어보면 되잖아. 남자랑 싸우든 뭐하든 난 내 재산 며느리 다 줄 거야. 그니까 군침 흘리지 마.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어.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야. 네 아들은 죽었고. 근데 오빠랑 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를 줘? 돈에 미쳐가지고. 오빤 그렇게 나 시집갈 돈 다 빼돌려서 쓰고도 뭐가 모자라? 큰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학비를 줘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작은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오빠 편을 들고 싶니? 아니, 눈에 돈이 멀어서 그러는 거지?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형편 이야기를 해? 그래, 눈 멀었다. 됐니? 그렇겠지. 돈에 미치지 않고서야 내 아들 장례에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낼 순 없으니까. 다 나가! 오빠랑 작은 언니 둘 다 나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며느리가 내 재산 안 받아도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거니까 기대하지도 마! 참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때는 나이 들면 철이라도 들겠거니 생각은 했었어요. 어릴 때는 나이 차이가 나서 또 젊을 때는 각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고 이해했죠.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다 보면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평범한 집과 비슷하게라도 살겠구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했죠. 첫째 정우가 아플 때 유일하게 제게 돈을 빌려준 것은 큰언니뿐이었으며 그 아이가 죽었을 때도 장례에 찾아온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진우의 장례식에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맞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났고 이런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을 아들에게 부끄러워 화가 나더군요. 그때 큰언니가 다가와 저를 위로했죠. 미안. 나도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가 재산 물려준다는 말을 했던 게 생각나서 말을 해버렸어.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한 건데 언니가 미안하다. 됐어. 어차피 말도 안 했는데 장례식에 들어왔을 때부터 예상은 했어. 아니야.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너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상견례에서 한 번, 또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던 사돈이 초췌한 모습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죠. 영정 사진을 보면서 넋이 빠진 상태로 눈물만 뚝뚝 흘리더니 저를 끌어안아 주더군요. 사돈의 작은 몸은 아주 작게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소식을 듣고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돈 몸도 생각하셔야죠. 아닙니다. 제가 정신을 꽉 잡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근데 제 딸은 어디? 민지는 마음에 상심이 큰지 여기 있진 않아요. 네? 그게 무슨... 이게 혹시... 사돈은 생각이 많은 얼굴로 한숨을 푹 쉬더니 이어 말했죠. 사돈, 내 딸이지만 이건 꼭 말해야겠어요. 잠깐 시간 내주세요. 어디 있는지 짐작이 가요. 저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고 아무래도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저는 잠든 하율이를 큰언니에게 맡기고 사돈과 장례식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몸을 실었죠. 도착하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궁금증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제게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 딸이 가끔 사돈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런가요? 좋은 말은 아니겠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엄마도 아니었으니까요. 자린고비에 정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딸 이야기랑은 좀 다른데요. 엄청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츤데레라고 아세요? 뭐요? 츤데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툴툴거리면서도 잘해주는 사람. 무뚝뚝한데 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희한한 말도 잘 지어내요. 그쵸? 근데 그게 칭찬인가요? 칭찬이죠. 100%요. 무심한 척하면서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면 칭찬 맞죠? 가는 길은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가는 길 동안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돈도 겪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사회성이 좀 없어요. 어른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애가 다정하고 싹싹하지 못하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게 다 제 부덕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우리 민지가 태어났을 때 애 아빠 도박비 때문에 여기저기 도망 다녔어요. 당시에 사채업자들은 진짜 악독했거든요. 아이 학교까지 찾아갈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민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친구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상처가 컸는지 어느 순간부터 상대 반응에 따라서 더 크게 공격하고 날카롭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결국 남편은 도망가 버렸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채업자들은 남아있던 저랑 딸만 괴롭히고 그것 때문인지 어른을 싫어하더라고요. 그 뒤로 본인도 나이를 먹고 자꾸자꾸 자라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싫어했죠. 그래서 문방구인가 뭔가를 열었던 거고요. 작은 손님들은 진상이어도 귀엽기라도 하다면서 제대로 해준 거 없는 엄마지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 성격에 시집은 가나 싶어서. 근데 짝이 딱 나타났죠. 갑자기 아들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그러자 사돈도 울컥했는지 차를 잠깐 세우고 울었습니다. 사돈은 그 뒤에도 아들을 만난 뒤에 조금씩 달라진 자신의 딸 이야기를 했고 저희 아들이 시골에 왔을 때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계란을 가지러 갔다가 장닭한테 호되게 당한 일, 양파를 까면서 서럽게 울던 일, 장독대 뚜껑을 안 닫아서 혼난 일까지 있었죠.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사돈처럼 인정 많고 좋은 엄마였다면 좀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자괴감에 스스로가 끔찍하게 싫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고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은 없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어색하게 사돈 손에 이끌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여렘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는 저를 보고 놀라더니 그럼에도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너 위험하게 그 높은 곳에서 뭐하는 거야? 얼른 내려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는 제 말에도 묵묵하게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랐던 건 며느리가 직접 도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색 풀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돈이 자신의 딸을 말리려고 다가갔지만 며느리는 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죠. 오지 마! 그냥 날 좀 내버려둬. 어머님 데리고 나가. 금방 끝나.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이러다가 정말 죽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시간 없어. 이것만 하면 되니까 제발 그냥 좀 둬. 민지야, 사람 부르자. 응?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내려와. 그 사람 장례 끝날 때까지 나 이거 꼭 완성해야 해. 우리 꿈이란 말이야. 이 집이 그 사람 꿈인데 편안하게 눈도 못 감았을 거라고. 그니까 내가 해야 해. 엄마는 방해하지 말고 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나 작은 언니가 했던 말을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제가 상상한 적이 없던 거였으니까요. 아무리 봐도 장례식 자리를 지키는 것 대신에 도배를 하고 있는 광경이 슬픔을 이겨내는 행동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돈 때문에 일을 하러 왔나 싶다가도 꿈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그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훤히 다 보이는 커다란 통창, 높이 솟은 천장, 그리고 아치형으로 이어진 계단 위로는 작은 다락방이 놓여 있었죠.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그곳에는 작은 잔디 정원과 한쪽 구석엔 작고 예쁜 닭장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번뜩이듯 오래전부터 아들이 제게 물어왔던 꿈꾸는 집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졸업과 동시에 일을 했던 아들, 결혼식조차 할 돈이 없다는 아들 내외, 계산기를 두드리던 며느리까지.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었구나. 이 집을 지으려고 한 거구나. 주마등처럼 그간 두 사람이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까지 떠오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제가 울자 사돈은 놀라서 딸을 데리고 왔고 며느리는 저를 꽉 안아줬죠.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님 생신 전까지 완성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도배가 끝났고요. 축하해요, 어머님. 울타리는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 그 사람도 편안하게 눈 감을 거예요. 도대체 왜? 왜 그랬어? 왜?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고 울며 물었죠. 진우 씨 꿈이었거든요. 자기가 만든 집에서 어머님이랑 저희 함께 사는 거요. 자재 하나, 잔디 하나까지도 다 그 사람 손으로 했어요. 덕분에 엄청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진짜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집이에요. 그 사람 닮은 그런 집이요. 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너까지 같이 고생을 해? 왜? 이게 뭐라고? 이런 집이 뭐라고? 그냥 둘이서 어디 좋은 아파트 가서 살면 되지. 바보처럼 왜 이런 걸 같이 해? 저도 어머님 좋아했으니까요. 뭐? 나를 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었는데 왜? 도대체 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따뜻하게 보고 있다는 건 알겠더군요.
사돈도 곁에 있으면서 제 어깨를 쓸어주셨죠. 며느리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고 물을 한 잔 줬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자 말을 했죠. 매번 전기가 아깝다, 물이 아깝다, 그 정도 세제면 사람도 죽겠다 이런 말 들으면서 어머님이 미운 적도 있었어요.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은 또 왜 그렇게 끄는지. 남편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툭툭거리고 어떨 때는 진우 씨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진우 씨는 늘 어머니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설마 나를? 그냥 한 말이겠지. 아니요, 저도 느꼈어요. 한참 시간이 흐린 뒤에 알게 된 거지만 저도 느꼈다고요. 어머닌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아시고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데도 한 번을 식탁에 올린 적이 없었죠. 그리고 더워서 이불이라도 걷고 자면 덮어주시고 제가 잘 때는 늘 까치발을 들고 다니셨잖아요. 하율이가 모기에 물릴까봐 새벽까지 부채질 해주시고 제가 소파에서 잘 때도 그러셨고 또 실은 몇 시간 전에 저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싸우는 소리 듣고 나왔거든요. 그걸 들었어? 네. 어머님 저 믿어주셨잖아요. 진짜로 남자랑 싸운 게 맞는데. 그때 사돈이 물었죠. 남자랑 싸워? 누구? 인테리어 업자. 원래는 남편이랑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업자를 불렀거든. 그런데 작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고른 벽지가 아니라 저렴한 걸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계속 싸웠지.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남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머님이 절대 아니라고 날 보호해 주시는 걸 들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니? 응. 우리 어머님 진짜 좋으시지. 그래, 우리 딸이 결혼 정말 잘했네. 며느리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너무나 사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죽은 진우도 저를 미워한 적도 원망한 적도 없었다고 그렇게 제게 전해줬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줬습니다. 진우 씨의 진짜 꿈은 자신이 만든 집에서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이 집을 지어 올리는 게 아니라 행복해할 어머니가 꿈이었던 거죠. 나는 그 아이를 따라가고 싶어. 정말로 나 같은 애미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럼 진우 씨의 꿈은요? 그 사람 꿈 이뤄주셔야죠. 그게 엄마잖아요. 나 같은 엄마가 그래도 되는 거니? 난... 어머님, 그러셔야 해요. 사셔야 해요. 진우 씨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발인까지 끝낸 후 저는 한동안 그 공허함 속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곁에서 함께 슬퍼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결국 얼마 뒤에 진우와 며느리가 만든 이 집,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뒤이어 사돈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 집에서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다시금 느꼈어요. 자재 하나도 고심해서 고르고 골랐을 아들의 선택에 놀랄 때도 많았죠. 집의 테이블이고 가구의 모서리는 모두 둥글어서 닫히지 않았고 키가 작은 저와 며느리의 높이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다정함과 너무나 닮은 집이었죠. 물론 진우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그리워요. 때로는 진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불현듯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집안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우의 사랑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저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며느리와 손자는 진우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사돈과도 한 집에서 지내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죠.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이 과정 속에서 배웠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건 없었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이 상실로 이어질 때조차도 그 사랑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테니까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지옥이 있다면 죽어서 제 벌은 꼭 달게 받고 싶어요. 부디 그 지옥에 자식을 힘들게 한 부모에게 내리는 벌도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제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베풀며 살아가 보려고 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